2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회를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설명회 영상 따로 문자 이제 발송 드릴게요. 저희가 링크 포함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고등학교 국영수 합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소 소장 최현입니다. 저는 현재 진로진학 연구소에서 수시 정시, 수시 상담과 입시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 관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 관련된 설명회는 많이 진행했지만 개학을 맞이해서 수시와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학을 포함해서 국어와 영어에 대한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하고자 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과목 전문가이신 국어, 수학, 영어 강사님들의 알찬 정보를 알아가셔서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국어를 먼저 시작으로 영어, 수학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과목 설명회가 끝나면 중간에 제가 정리 후 다음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목 설명은 약 30분씩입니다. 자, 설명회 시작 전에 두 가지만 공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괄호 화면으로 볼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하시고요. 세로 화면으로 볼 경우에는 글씨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로 화면 모드로 이제 설정하셔서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설명회는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과목마다 강사님들이 퀴즈를 한 문제씩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만 잘 해주신다면 모두 맞힐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은 빠르게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선착순 10명을 선정해서 각 학원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준비 중인데 상품은 스타벅스 커피 3만 원권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10명이니까 총 30명 분에게 상품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과목별로 모두 마치신 분들은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이렇게 모두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개당 3만 원이니까 모두 가져가시면 9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국영수 합동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올려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각 학원에서 정답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처를 저희가 받은 후 상품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과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국어 과목으로 국어와 나 학원의 김나나 원장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습니다. 국어하나 학원은 광명시 대표 국어학원으로서 지난 10년간 광명시 내에서만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이런 대학교들의 무려 80여 명을 진학시킨 학원입니다. 예, 현재 각 학교별 전교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고요. 작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재원생 80%가 평균 91점이나 나왔을 정도로 성적을 잘 올려주는 학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특히 원장님이 직접 고1부터 수능 국어 수업을 해주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인 국어원화 김나나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스트 넘겨드릴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국어하나 원장 김나나입니다. 광명시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분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가로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수능 국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광명시의 내신 국어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각 학교별로 대표 유형들 그리고 광명시 관내에서 실제 시험이 실시된 최근의 시험지를 통해서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수능도 내신도 1등급을 받는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요. 잠시만요.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한해 정서를 담고 있는데 아이들은 한해 정서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한해 정서는 학생들이 그 한을 이해할 만큼의 충분한 경험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은 자, 진달래꽃의 주제는 한해정서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수능형 문제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진달래꽃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죠. 방금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진달래꽃의 주제는 한해정서라고 열심히 외웠는데 답지 중에서 한해 중서를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학생들 소환하시고요. 네, 자신 있는 학부모님들 한번 풀어볼 겁니다. 2번에 진달래꽃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금 문제를 푸셔서 정답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2분 이내에 성착순으로 10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기로 합니다. 네. 자, 이미 10분이 넘으셨습니다. 네. 이미 10분이 넘었는데 시간은 20초 지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특별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에서부터 박현사 학부모님까지 10명이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정답자는 정리해서 학원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진달래꽃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거리가 먼 것은 자, 한해 정서라고 방금 공부를 했죠. 그런데 답지 중에서 한해 정서는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번에 보니까 산산이 부서졌고 헤어졌고 주인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 한해 정서 맞습니다. 2번 물 건너지 말라고 했네요. 물 건넜습니다.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님 어찌할꼬 한해 정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꾀꼬리는 정다운데 외로운 나는 누구랑 같이 가냐 한해 정서 맞습니다. 4번 볼까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은 눈짓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해정서가 되지 않습니다. 5번이 슬픈 노래를 읽고 그 다음에 님을 보냈다. 이별의 눈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얘도 한해정서가 맞습니다. 자, 한해정서. 우리가 암기를 했지만 실제 암기한 내용이 아닌 학생들은 모르는 답지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정답을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진 게 수능 문제입니다. 이러한 수능 문제에 대한 비교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글씨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문의 길이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문의 길이가 이만큼이었어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는 기점으로 해서는 지문의 길이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정보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파악해야 될 시간은 점점 줄어든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자, 화법 작문 영역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화법 작문 영역을 봤더니 화법 작문 영역에서도 단일 문항이었어요. 단일 문항이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니까는 단일 문항이 아니라 지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문으로 늘어나서 화법과 작문이 같이 있는 문제, 즉 복합 유형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수능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중학교 때는 내신이 100점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내신이 100점이었는데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자, 우리 아이는 국영수가 A 등급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학교에서의 A 등급은요. 철산중학교, 가장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철산중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7%에서 38%가 A 등급입니다. 이 37%에 38%, 40% 가까이 되는 A 등급의 비율은 고등학교 9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3, 4등급에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A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수능에서의 혹은 내신에서의 1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고등학교 시험지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년, 20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1년 기출문제는 학원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9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은 대부분 암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문법 문제가 참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유는 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은 암기가 중요하지만 암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보기를 주고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하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구학습 유형, 수능형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작년 1학기 기말고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고시험 문제인데요. 보시면 기말고사에서 비문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국고 시험지를 보고 있지만 제가 국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성고부터 모든 학교까지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학교에서 교과서 외의 다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가기도 하고 혹은 시험 범위로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지문은 학교에서는 수업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전국 모의고사 6월 평가에서 실제로 시험을 봤던 시험입니다. 모의고사, 실시했던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야 평가 문제집도 보고 자습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덕분 같은 문제 출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과서가 아닌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학생들은 지문 분석도 구할 수 없고 관련된 변형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이 시험에서는 90점 초반이 1등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12번부터 14번까지 문제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14번이 문제죠. 아까 보신 자 다시 본 요 지문이 지문이고요. 요 14번은 지문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문제의 길이가 상당하고 문제에 도식화되어 있는 보기가 딸려 있으며 1번부터 5번까지 답지가 있죠. 중간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밑줄 쳐 있는 부분입니다. 모순대당은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경우이다. 모순대당이 되기 위해서는 두 명제의 주어 개념과 수로 개념은 동일하지만 양과 질이 모두 달라야 한다. 반대대당은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 어느 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다른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자, 술술 읽히거나 바로바로 인지되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부터도 바로 이러한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학기 가서는 더합니다. 옆에 보시면 2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면 가는 시험범위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방금 처음 준 거예요. 처음 준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시조 정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시조 정도 나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시조도 아니고 EBS, 당시 EBS에 실려있는 처음 나온 작품으로 되게 긴 거 줘서 시험 범위와 이 보기를 어떻게 탐구학습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광명 북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광문고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문제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30항을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입니다. 탐구한 자료 중에 기억부터 디귿의 조건을 충족한 단어끼리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자 조건을 줍니다.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결합된 두 명사 중에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다. 내려와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단어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난다. 내려와서 A 있고 기역 있고 B 있고 니은 있고 C 있고 디귿 있고 A, B, C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예, 아니요. 사이시옷을 적는다. 기역, 니은, 디귿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네. 어떤 느낌이세요? 자, 원래는 학생들이 원하는 문제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사이시옷의 조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은 어휘는 학생들이 원하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외운 조건은 이미 제시해주고 관련해서 탐구학습하도록 합니다. 100점 중에 4.3점이에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탐구학습 수능형 문제가 실제로 광명시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광명고등학교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6번도 보기가 있고 18번도 보기가 있고 논술형 5번도 보기가 있죠. 네. 그래서 윗글은 시험범위예요. 시험범위 열심히 공부했더니 보기를 처음 주고 처음 본 작품을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윗글 시험범위예요. 보기 방금 처음 주고 네, 공통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들이 각 학교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아까 그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한 문제당 2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자, 선생님, 논수령, 서술형 몇 개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2문제 나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2문제라고 하셨습니다. 2문제 15점 몇 점 돼 있죠? 네. 2문제인데 보니까 논수령 1번이 3개고 2번이 3개죠. 논수령 2번에 1번이 3개고 2번이 2개죠. 선생님 2문제라 그랬는데 2문제인 느낌이 아니네요. 네.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배점들이 적용이 됩니다. 네. 결국 이거를 논수령을 쓰는 데는 최소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남은 20문항은 40분 안에 풀어야 되고 결국은 한 문항은 2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문제는 어려운데 보기도 있고 지문도 있는데 지문당 2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학교를 한번 볼게요. 네. 진성고는 어떤가요, 선생님? 보시면은 논수령 한번 볼게요. 비를 참고해서 보기에 미치지 않을 폼사를 쓰고 그 이유를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의 바로의 폼사를 쓰랍니다. 사실상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부사인데 자, 미추진 단어의 품사는 의미로한 구품사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하는데 미추진 단어를 어떤 이유로 그 품사로 판명했는지 용례와 함께 서술하고 본인이 예를 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작성할 때 용례는 보기를 제외하고 서술하고 우리법 어법에 맞게 서술해서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하겠다. 심지어는 감점이 아니라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는 진성고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분량만 보시면 돼요. 글자는 안 보이셔도 됩니다. 라, 마, 바, 사, 아. 요 중에 시험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 시험 범위였고 네. 가, 관련 있는 별 나오는 시. 나, 다, 라, 윤동주에 관한 네, 수필이나 혹은 윤동주에 관한 비평으로 나머지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놓고 문제는 3문제고 배점은 10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상 지금 언급해드리지 못한 시험지 학원에 오셔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전부 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성고는 이러한 수능형 출제가 매우 많습니다. 방금 보신 분량처럼 수능형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1학기 때 남들 1년에 배우는 거 다 끝내고 1학기 기말고사에 관동별곡이 들어갈 만큼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90점이 넘어도 2등급이 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2등급이 되려면 90점이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광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나 실제 1학년 때 100점이 여러 번 나오고 4번의 시험 중에 3번이 100점이 나온 학생이 있을 만큼 네, 문제는 까다로운 게 출제되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고득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까다롭지만 95점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광명고, 명문고, 그 다음에 광문고도 쉽지만 일부 변별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필요하고 100점이 여러 명 있는 네,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충현하고 온산 말씀드립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문상고에서는 교과서 밖에서 이제 수필이라든가 에세이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충현과 온산도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신 1등급은 수능형 문제가 변별력이 필요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수능형 문제는 교과서 외에 지문을 출제하고 보기를 제공해서 확장된 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길어지고 문제 해결 시간은 짧아졌죠.
내신형 문제는 반드시 수업 내용의 이해와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같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의 전략은 결국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과 문제 푸는 방법을 같이 알아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내신 학교별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문제를 풀고 지문을 독해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국어 하나에서는 이 세 가지 수업을 모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전문가, 저희 학원에서는 각 학교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학교별 전문가가 계십니다. 학교별 수업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 직강 수업, 네, 제가 수업합니다. 원장 직강 수업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수업하다가 시험 기간에 학교별로 흩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별 수업은 방학 동안에 중요 단원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앞에서부터 수업합니다. 시험범위 나왔을 때는 저희는 시험범위가 끝났습니다. 시험범위 나왔을 때는 교과서 밖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원장 직강 수업에서도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 밖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수업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평상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세 번째 중요한 게 주간평가입니다. 이 주간평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학생의 개별 성취도를 확인합니다.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나아지고 있는지 매번 발송되는 성적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 세 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훈련입니다. 오답노트를 반드시 하게 하고 저희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으십니다. 선생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 토, 일 중에서 성적문자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적문자 보내시면서 오답노트는 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네, 많은 학생들이 국어 하나를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광명시에서 가장 오래된 국어 전문 학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광명시 내에서만 다른 지역이 아닌 광명시 내에서만 서울대, 영고대, 카이스트 학생들을 80여 명을 보낸 학원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네,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 학원을 거쳐가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엠과 박대수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각 학교별로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이기도 하고 또 원장이 직접 수업하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문제 풀어보셨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후다다닥 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외운 한해 정사가 어디 있는지를 한참 해서 풀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고등학교 생활을 그리고 다가오는 대2의 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자료라든가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고요. 오실 때에는 대면 상담을 하실 때에는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설명회 하시는 선생님께 호스트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안 넘기셔도 돼요. 호스트 안 넘기셔도 돼요. 공동 네. 호스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 강연해 주신 국어하나 학원 김나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잘 들으셨죠? 예, 다시 한번 국어 과목 설명회를 해주신 김나나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는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 진행해 주실 분은 박대수 영어학원의 김진수 강사님이십니다. 박대수 영어학원은 광명시에서 15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광명시 내신 전문학원입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오늘 영어 강연해 주실 분은 원장님의 가장 오래된 제자 중 한 명이라고도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광명시의 DNA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영어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대생학원의 김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만 준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적인 고교 내신을 위한 알고 보는 영어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할 박대수 영어학원 일지 캠퍼스 강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비교,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갖춰야 할 능력, 세 번째는 광명시 고등학교들의 출제 방향과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간단히 학원의 교육 방식에 대한 소개도 하겠습니다. 다음 이모티콘을 보시면 어떤 감정을 좀 나타내는 것 같나요? 한번 채팅이 가능하시면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 힘드시다면 그냥 영상 보시면서 속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난감, 충격, 뭐 황당, 당황, 다 나오네요. 네, 저는 이 모든 이모티콘을 이 이모티콘을 황당이라는 검색어로 얻어냈습니다. 네, 황당입니다. 멘붕.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모티콘의 표정은 저희가 5월 초중순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봐온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의 표정이랑 가장 흡사한 표정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5월 초중순일까요? 저희는 상담을 1년 내내 진행합니다. 근데 왜 하필 5월 초중순에 오시는 학부모님들 표정이 이토록 좋지 않은 채로 오실까요? 바로 5월 초중순이면 고등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가 마친 직후입니다. 정말 아이 손을 잡고 오시는데 얼굴빛이 창백한 채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하십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100점이나 혹은 90점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50점대가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하십니다. 100점이나 그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반타작이라는 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소홀히 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는 열심히 하는 아이 기준으로 그대로거나 혹은 더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영어 점수만 유독 안 나온답니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아이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담을 마치고 눈물을 보이는 아이도 간혹 존재합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정적인 아이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저희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선적으로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학교 시험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제 가능한 문법의 범위조차 한정적입니다. 교육과정상 배우는 과마다 배울 수 있는 문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법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D, E를 학교에서 배웠다면 A, B, C, D, E만 그대로 외워가면 되는 시험이 중학교 시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라면 100점 혹은 90점 후반대의 점수를 놓치는 게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학생이 100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100이라는 결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중학교 시험입니다. 이 때문에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몰라도 3년 내내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이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 시험은 범위 자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문에다가 각 학교별로 사용하는 부교재에 대한 진도도 나갑니다. 고등학교마다 부교재도 다르고 진도도 차이가 있지만
최소 중학교에 비해 7배에서 많게는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문법 출제의 리밋이 해제됩니다. 교육과정 기준 수능에 출제되는 문법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웠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절대로 다 외울 수 없는 범위가 출제되고요. 이때 설령 다 외웠을지라도 실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는 교과서나 부교재 외에 있는 문법과 어휘를 활용하여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고등학교가 A, B, C, D, E를 학교에서 배운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A부터 Z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은 범위가 있지만 문제를 어렵게 내고자 하면 문법을 건드리면서 범위가 무색해지는 난이도를 가진 시험이 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즉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첫 시험부터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암기 능력보단 영어 실력의 점수를 주려는 시험이 바로 고등학교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범위만 외워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던 중학교 시험이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주어졌던 범위 자체만 비교해봐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 때문에 수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게다가 문법이라는 무기로 난이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단순히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렸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지문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고요. 이제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처참히 드러나는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히 해석만 하던 학생들은 당연히 기존에 공부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해도 이전에 봤던 만족할 만한 점수는 쳐다도 못 보는 지경이 되는 것이며 당황스러운 결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5월 초 중순 상담에 다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방문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더 피부에 닿는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충현중학교 시험 문제와 그 출처인 교과서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전체가 다 교과서 본문과 거의 일치하지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된 부분만 보셔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다면 당연히 고를 수 있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이죠. 아이들은 왜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도 교과서만 제대로 외웠다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에서 문법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과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간단한 문법적인 내용 하나만 외우고 있다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이 또한 문법에 대한 활용이 아닌 암기로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충현중뿐만일까요? 광명시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알려진 철산 중3학년 문제입니다.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아예 새롭게 작성된 문장입니다. 역시 소문답게 시험 문제에 대한 퀄리티를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광명시 외부에서도 철산중에 대한 평가가 꽤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정답을 고르라는 부분에서 역시 교과서와 아예 같은 문장이 같은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시험 수준이 높은 중학교라고 할지라도 교과서 본문에 어느 정도는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암기를 잘한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문제는 소하고 1학년 기출문제와 그 출처인 부교재 지문입니다. 이젠 두 지문을 비교하고자 할 때 오히려 똑같이 쓰여진 문장을 언급하는 게 더 적을 정도로 지문에 대한 변형이 많습니다. 그 지문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서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지문이 변형이 된 부분들이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 쓰여진 문장입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철산 중에서도 새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시면 수하고 같은 경우는 그 새로 쓰여진 문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A 부분에서는요, 수업 때 따로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데 그러한 문법이 사용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때 위에 있는 지문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아래 문제에 대한 정답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험이 출제되었을 때 수하고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저 문제를 맞춘 학생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함으로써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이해와 반드시 문장 구조와 문법을 통해 새로 쓰여진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떤 능력을 갖춰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은 저희가 이제 또 문제를 맞추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번 집중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해석들이 그때 나온 해석들인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부모님들께서 정답일 것 같은 번호를 채팅창에 지금 너무 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네,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I called 대수 진수라는 문장을 해석시켜 오면 밑에 있는 확률로 보통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나는 불렀다 대수와 진수를. 나는 불렀다 대수에게 진수를. 나는 불렀다 대수를 진수라고. 나는 불렀다 대수라고 진수를.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은 상상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문장을 해석할 때조차도 상상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 또한 안타깝습니다. 틀렸죠? 그렇다면 나머지 15%의 학생들은 또 정확히 알고 봤을까요? 이렇게 해석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냥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외웠어요. 그냥 이런 패턴들을 외워서 하는 대답들이 절반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사실은 정확히 알고 해석한 게 아니라 단순히 외우고 배웠던 내용에 상상을 더했을 때 그 운이 좋았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 문장을 설명할 때 I라는 주어 이후에 cold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엔 대수가 목적어, 진수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오형식 문장입니다. 라는 대답과 이 때문에 오형식 해석 중 하나인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고 해석을 해줘야 한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고 본다고 여깁니다. 저희는 같은 문장이라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여깁니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 새로
보는 문장을 볼 땐 상상하면서 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원에서만 사용하는 기호를 통하여 문장 구조를 분석하게 하고 구조된 문장을 보면서 아이가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를 선생님들이 판단하며 가르칠 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담 이후에 아이들이 여태 영어를 잘못 공부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억울함에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겁니다. 짧은 문장은 상상해서 어울리는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긴 문장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상조차 못하기에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보게 하기 위해서 문법에 기초한 구조 분석을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왜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광명시 고등학교들의 내신 영어 문제 출제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서 저희 학원은 영어 학원이지만 좀 아이들의 배경 지식의 함량을 위해서 세계사 시험을 따로 보고 있는 좀 특이한 영어 학원입니다. 세계사 시험을 봐요. 저도 워낙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서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출제를 할 때 이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너무 또 어려우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실력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평가원 교수님들이나 다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 출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 출제하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이한 난이도를 기준으로 각 시험은 대체로 문제 수준을 평이하게 가져가되 필살기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영어에선 그게 바로 문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냥 암기만 해도 맞출 수 있던 내용 일치 문제나 주제, 제목 찾는 문제와는 달리 문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야말로 본문을 아무리 외워도 절대 그것만으로는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문법이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진성고, 북고와 같은 제가 건드렸네요. 특히 진성고, 북고와 같은 학교들은 비평준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늘 다른 학교보다 높아왔고 워낙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이기에 비교적 문제의 길이가 짧으나 문법적인 핵심을 묻습니다. 다음은 평준화 이후에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이나 학교의 학습 지원 등으로 가장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수학고입니다. 이 학교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으므로 문제의 난이도를 결코 쉽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기본적으로 문법과 서술형을 연계한 문제에 높게 채점을 하면서 문법적인 완성이 안 된 아이들에게 많은 점수를 뺏어가는 학교입니다. 문법적으로 완성이 안 된 친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쉽다고 평가되는 광문고, 광희고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의 수가 상대적으로는 적으나 이러한 긴 문장들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잦아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더 유리한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 가정에서 언급된 학교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특정 범위 내에서의 암기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변형, 한계가 없는 문법의 출제로 변수 자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법 서술형 문제를 작게 출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력을 분별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문법과 서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는 어휘 쪽도 같이 공략하는 추세입니다. 수능이 절대평가이긴 하나 지문의 난이도는 이전의 시험들에 비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휘로서 세우고 있습니다. 소하고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소하고 이 기출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에 있는 어휘들은 범위 내에 있던 어휘가 아니었고 단어들이 아니었고 문법적인 부분도 잡혀있지 않으면 해석조차 불가능한 문장을 새로 써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광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내용을 외워와서 쉽게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도 보기에 있는 새로 쓰여진 문장에 대해 정확히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문장이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성고 같은 경우는 아예 어휘 문제가 시험지의 반페이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단순히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 들어가기 적절한 단어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 내에서 쓰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암기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하는 지문의 난이도에 대비시키기 위해 어휘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역시나 시험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상상하는 해석이 아닌 정확한 해석이 나오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이로써 역시나 알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누가 어디 대학에 갔고 누가 어느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누가 어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다라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전단 또한 배포하지 않는 학원입니다.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박대수 영어학원 진학 결과 현수막이나 광고 전단지를 받아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광고 없이 15년 동안 광명시에서 가장 손꼽히는 영어학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소하고 1학년 영어 1등급 11명 중에 5명, 광이고 3학년 영어 전교 1등, 남매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와서 오빠는 광문고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진학, 동생도 광문고 전교 1등으로 의대 진학 등 본원 출신 학생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뒷부분입니다. 원장님이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진심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글은요, 원장님께서 매번 영어 교육에 대한 쓰시는 글입니다. 학원을 믿고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저희의 교육 방식에 대한 확신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원장님께서 방학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여기 밑에 학부모 특강이라고 살짝 적혀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특강을 진행하고 계신 사진입니다. 아이가 배우는 방식을 학부모님들께도 똑같이 가르쳐 드립니다. 아마 자녀들을 보내고 계신 학원에서 이런 식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들어보신 적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학원 관계자들께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신지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한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배우는 걸 입시와도 무관한 학부모님들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것이 박대수 영어학원이 입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학원들과 차원이 다른 기행으로 광고 없이 저희는 입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그 가치를 더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를 알아봐 주신 분들 덕에 15년째 광명시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학원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원의 기호를 이용하여 구조 분석을 하고 있는 본원 재원생들입니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에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중학교 2학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중2, 그리고 이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질문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접근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 고등학교에서 혹은 수능에서 물을 만한 문법인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로 쓰여 뒤에 목적어가 못 온다라는 답을 초등학교 6학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법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고 틀린 이유를 작성하는 수업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이가 적은 답입니다. 이 두 친구는 다른 친구입니다. 지금 occurring 자리에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대답을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저희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을 해석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게끔 합니다. 소화시키지도 못할 어려운 문장 하나 읽고 하나 해석해주는 학원이 아닙니다. 왜 초등학생이 구조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영어라는 과목의 학습 방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마다 바뀌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봉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안 봤지만 혹시라도 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놉시스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인공들은 6개월 뒤 지구가 해성과의 충돌로 멸망하니 대비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그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가오는 해성이 마침내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나 그땐 이미 늦었고 결국에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영어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 설마 고등학교 가서 반타작이 될까? 7, 80점대를 받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점점 결과들이 하나, 둘 피부에 닿기 시작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을지도 모릅니다. 혜성이 충돌한다고 외치던 영화 속 주인공이 오늘 제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각자의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수 영어학원의 김진수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퀴즈 참여도가 엄청 높네요. 정답자는 선착순 10명까지니까 강사님이 퀴즈를 낼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바로 정답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수 영어 강사님처럼 영어를 구조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정말 100%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영어 과목 설명회를 위해 수고하신 김진수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이제 바로 마이엠 순서입니다. 마이엠 수학학원은 광명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학학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오늘 수학 강연 해주실 분은 광명시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들을 모두 나오셨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역사를 이해하시는 광명시에서 몇 안 되시는 강사십니다.
우리 우진용 선생님께서는 유튜브와 자체 교재를 활용해서 개인 브랜드도 정성을 쏟고 계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엄격한 이미지보다는 동네 수학 잘하는 친한 형이라는 이미지를 지향하신다고 할 만큼 학생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학 강연 해주실 우진웅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에 쫄지 마라. 마이엠 수학학원 우락쌤 우진웅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 선생님들 강연 너무 빠져들어가지고요. 아이고, 벌써 오늘 마지막 차례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인사는 각설하고 바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화면 공유를 통해서 PPT를 띄워드릴게요. 네. 아유, 제가 평소에 공부만 하고 살아가지고요. 화려한 연출의 PPT를 제작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작부터 좀 아유, 뭐야, 쟤는 제목도 입력을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부분이니까 저를 그렇게까지는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것이랑 그다음에 약간의 노하우를 설명드릴 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직접 제목으로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일단 올려놨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스스로 지은 부제는 우선 고등 수학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요거입니다. 우선 크게 4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는 고등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중등수학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선 수학 교육과정을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그림은 단순 이쁘라고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수학학습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 중등과정에서는 고등수학의 기초가 될 내용들을 우선은 학습을 합니다. 대수나 기하 등 이제 영역별 기본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학 3과 수학 하,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수학 1과 수학 2, 그다음에 추후에 학습할 선택 과목, 그다음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인 수능 학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학은 각각의 과정별로 단원의 연계성이 강한 과목이라서요. 하위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다음 학습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 강연을 시청해주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예비 고1의 부모님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애 이거 중학교 때 수학 제대로 안 잡아놨는데 그럼 베이스도 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 첫 학기에 배우게 될 첫 과정의 내용이에요. 이게 세부 단원을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등 과정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단원들을 제가 이제 짝 지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번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단원들이요. 이제 한 단원도 빠짐없이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 3과정은 사실 중등 수학 3년치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이거보다 심화된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과정이 약한 친구들은 이제 수학 3을 공부하면서 이와 연관된 이제 중등 개념을 다시 잡아보면은 이제 아까 마지막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지금 1년치가 아니라 한 학기 분량이에요. 이거 고등수학 상이요. 그러면 이거 시험 범위가 장난이 아니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중학교 3년치 내용을 한 학기에 전부 다 몰아놨으니까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중등수학이랑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작년 중3,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예비 고1인 우리 아이들의 이제 성취도를 제가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수학도 아까 국어,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달아 말씀하신 거랑 맥락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A를 일단 제가 음영 처리를 해놨죠. 전부 다 90점 이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비율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하한북중 보면 45%나 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30% 정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지금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 대략 30%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30% 지금 어디에 있나요?
3등급까지가 23%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중학교 때 90점 이상을 맞아오던 애들의 일부 아이들은 이제 저 100분이 이제 잔인하게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요. 4등급까지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물론 앞에 국어 영어 강사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약하면 중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자, 차이점 여러 개를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잠깐만 이게 큰 대자를 쓴다는 게 제 개견 때 이게 크게 많다라고 제가 표현하려 했는데 이게 지금 점이 좀 찍혀 있네요. 여기 개 많음이 아니라요. 이게 크게 많다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현행 과정이 이제 시간을 쏟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행 과정에 대한 학습 시간이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범위 신경 쓸 시간도 없는데 선행을 언제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근데 이런 이제 선행을 한다고 현행을 무시를 해버리면 이제 또 큰일이 나죠. 왜냐하면 현행을 무시해버리면 내신이 안 나오고 내신을 잘 따야 수시를 잘 쓸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선행학습은 그럼 과연 언제 할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다가 다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00분위로 무자비하게 우리 아이들을 갈라놔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시험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쉽게 내면 전부 다 100점인데 이거 어떻게 4%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결과는요. 점수가 떨어지죠.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진짜 처음 받아보는 점수도 나오게 될 거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 전부 다, 아유, 고등 가면 전부 다 점수 다 떨어져요. 라고 하니까 착잡한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태를 이제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니까 오늘 많은 것을 느끼시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시고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요. 자,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광명시 학교별 내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잠깐 보고 가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등과정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죠. 자,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거는 사실 선택 과목에 대한 수능이랑 내신이랑 결이 살짝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 수능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일단 내신에 대한 가벼운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연계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연계 과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학은 전부 다 연결이 다 된다고요. 그래서 확통은 중학교 2학년의 확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의 통계, 그다음에 수학하의 경우의 수 파트랑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하는요, 이제 중등 정과정에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2학기 과정에 도형 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랑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고2 과정인 이제 수학 수투, 수원 수투랑 연결이 될 겁니다. 미적분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수원 수투는요, 또 이제 그 밑에 과정인 수학 상이랑 하랑 이게 잘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고등 전 과정을 다 잘 잡고 있어야 그래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피라미드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베이스가 없으면은 상이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수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확통과 기하는 학교에 따라서 이수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학교별 분석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적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2 때 배우는 이제 수원이랑 수투 요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3학년 때 배우게 된다라고. 물론 특목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은 광명시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신 질문. 선택 과목은 그럼 얘 언제 시작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접근 시점을 제가 써놓긴 했지만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최저학력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 진짜 또 미적분은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원이랑 수투가 제대로 이제 잡혀지지 않았는데 근데 한 번 정도 끝내놓고 그냥 어설프게 건드렸다가요. 이거 낭패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은 좀 조심히 건드려야 된다. 시작 자체를요. 수원 수투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라고 우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분량이요. 그렇죠. 미적분은 분량도 많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 분량은요. 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애매한 수치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특정 출판사에 교과서 페이지 수를 그냥 마지막 페이지 제가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저 정도 양이구나. 요 정도로 어머니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지역 고등 내신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큰 구분으로는 학년별로 개설되는 이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그러니까 2학년 때 개설, 3학년 때 개설 요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필이랑 수행의 비율, 그 다음에 지필의 출제량, 그러니까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비율,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 이렇게 우선은 제가 구성을 했고요. 매년 그랬듯이 이제 수행평가는 일단 수행평가는요 작년에 시행한 거예요. 아직 학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토대 내용인 거고요.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이제 평가 계획이 나오는 대로 IM에서 이를 철저히 준비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수행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지도를 할 거고요. 자, 이 파트를 들으실 때 주의하실 점, 요거 두 가지만 우선 먼저 전해드리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 난이도 일부러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구두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험마다, 왜냐면 이거 시험마다요, 학교별 이제 절대적인 난이도가 계속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이도를 나누는 과정이라는 게 제가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이도를 이따 설명드릴 때 여기에는 제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제 생각은 저렇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자, 제가 이거를 항상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도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요, 어느 학교 시험은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쉬워가지고 어느 문제집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애들은 그 수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이상을 절대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까지 요 정도만 다 풀어도 어디에서 90점 이상은 나와라고 하면 애들은 그 문제집만 풀고 더 이상 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함정에 제발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좀 잘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순서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관적인 난이도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한번 해봤고요. 진성고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진성고는 마지막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진성고를 제외한 학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 광명북고예요. 광명북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확통을 2학년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기하랑 미적분, 그 다음 지필대 수행, 그 다음에 지필 출제 경향, 그러니까 앞에가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25점, 그러니까 75점, 25점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수행평가는 주제 탐구와 수리 논술. 앞으로 제가 요 밑에 있는 거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안 읽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행만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요거를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수리 논술이라고 잠깐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 그럼 우리 지금 논술도 시켜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수리 논술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쓰듯이 이렇게 가볍게 쓰는 거니까 너무 긴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북고의 난이도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개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가끔씩은 서술형이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요거는 살짝 비밀이긴 한데요. 가끔씩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모의고사를 그래도 한 3개년 정도, 특히 모의고사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2학년 3월 모의고사 요 내용 자체가요, 사실은 수학 상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학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 반드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뜨고 있는 학교 두 개가 있죠. 소하고랑 광명고예요. 자, 이제 소하고 같은 경우는 수학고랑 광명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수학고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과 전형 학교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북고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좀 더 어려워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북고가 요즘 서서히 난이도를 낮추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광명고가 조금 약간 좀 희한해요. 얘네는 1, 2학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고 가는 친구들, 나 여기 광명고 시험이 쉬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긴장을 하시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 다 연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4개 학교요. 광문, 운산, 그 다음에 명문, 충현이요. 요거는 얘네 4명 학교는요, 4개 학교는요, 얘네들은 난이도를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한다기보다 4개 학교가 비슷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난이도를 따지면 광문, 울산, 명문, 충현 요 순서가 맞다. 이거는 작년 중간 기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항상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광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쉽게 내다가 얘네 점수 조정 좀 해야겠는데 하고 확 한 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아이들이 점수를 못 받아올 때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많이 못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아이들을 때리지는 마시고요. 자, 근데 이제 작년 기준에 2학년 같은 경우에요. 광문에서는 모의고사 프린트를 줬어요. 애들한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딱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엄청나게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이미 프린트를 줘놨기 때문에 애들은 다 풀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광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요거를 좀 기준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운산이요. 운산도 예전에 이제 막 초창기에 생기기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쉽긴 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명문고요. 명문고는 특이 유형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요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무난하게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충영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죠.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없어요.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 중에서 확률, 기하, 그다음에 미적을 다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선택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자, 충현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평소에 너무 방심하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어려운 문제도 다뤄보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희고요. 광희고가 진짜 특이해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뭐가 특이하냐면요. 여기 지필 출제 경향. 아까 말씀드린 거 끝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객관식이랑 서술형 비율이 50점 대 50점이에요. 정확히 5대 5죠. 서술형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도 상당히 많고요. 배점도 상당히 높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안심할 거는 뭐냐면 객관식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운 문제는 나오는 경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희고를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을 많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제 마지막이죠. 이거 제가 좀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자, 진성고요. 항상 말이 많죠. 모든 설명회, 광명시 어떤 설명회를 가도 항상 제일 말이 많은 학교가 이제 진성고죠. 왜냐면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쉬워졌어요. 최근에 3년 전만 비교해봐도요. 엄청나게 쉬워졌기 때문에 진성고 가는 친구들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요. 문제 풀이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표현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되게 이거 나 너무 어려운데 되게 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접근하다 보면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연필을 대복이라도 하시면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애들이 계속 쫄기 때문에요. 이거 시간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요거예요. 진성은요. 배점 순대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번 쉽고 2번 중간 3번 어렵고 원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는 어려운 거를 중간중간에 막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점을 보면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 하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중에 하나는 낮은 100점 문제부터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제 객관적인 생각이고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런 시험 문제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 공부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자, 이 통계청에 의하면요. 이제 2006년생,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략 45만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45만명의 아이들이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심지어 성적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공부법이 45만 개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마다 다 다른데요. 자, 그래서 저희 마이마건에서는 아이들 개개인의 상담을 다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세부적인 걸 다 분석을 하고요. 그에 맞는 공부법을 최대한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MBTI 있잖아요. MBTI 16개 유형에 우와 MBTI 야 이거 과학이야 이렇게 막 사람들 떠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16개 유형 안에서도 각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오늘 요 설명에도 그것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내 아이의 공부법을 찾는 과정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진 많은 궁금증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속간해서 해소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선행학습을 언제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등 과정이랑 차이점에서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죠. 학기 중에는 이제 현행의 중요도랑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신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에 정성을 쏟느라고 선행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줄어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답은 나왔네요. 언제 해야 될까요? 학기 중에는 할 시간이 없어요. 방학 중이요? 아니에요. 방학 중에는요, 그렇죠? 윗집 철수나 옆집 길동이나 다 한단 말이에요. 답은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틈날 때,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챙겨두고요. 내신 기간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선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선행은 잠깐 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잔소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초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 다 내가 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9초가 걸리든 뭐 1분이 걸리든 뭐 이틀이 걸리든 그렇죠? 제일 빠른 세 사람한테 금운동 다 주잖아요. 자, 이거 좀 잔인하긴 하지만 등급도 똑같잖아요. 1등급은 이제 4%잖아요. 4% 안에 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살짝 가라앉힐게요. 요 1등급 4% 안에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1학년 때는 사실 4%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2학년 때는요 3%로 떨어지고요. 3학년 때는 1%를 놓고 이제 경쟁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왜요?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엄마, 나 60점 맞았는데 평균보단 잘했어. 그치? 근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래도 100점 맞는 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1등급을 받은 아이들 걔네 중에서 일부분 감을 이제 수학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은 소수의 아이들은 2학년 때도 꾸준하게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얘네는 1등급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1% 떼버리면 나머지 이제 3%를 놓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은 1등급 자리를 놓고 필승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럼 과연 바로 이제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남들 놀 때 제발 같이 놀지 말고요. 나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단 나는 몰래라도 공부를 좀 많이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꾸준히 이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행 프로그램 짜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다 짜놓은 거 아이들 맞춤형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자, 이를 참고해가지고 4%를 먼저 1학년 때 장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두 번째, 초고난도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문제집은 어려운 것을 풀어야 되나요? 무조건 어려운 거 한번 해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되게 유명한 초고난도 문제집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 검은 딱지요. 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검은 딱지 있잖아요. 그거. 자, 사실 이거요. 광명시 내신에는 크게 맞지는 않아요. 뭐야 이상한 거. 아까 내신 수준보다 더 하라며. 아까 제가 더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헷갈리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검은 딱지 이건요 사실은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과해요 사실. 그러니까 아예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최상 난이도 요거를 풀기 전에 최상을 풀기 전에 중상이나 상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정복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최상을 풀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요 개인적으로는 단연간에 이제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를 저는 훨씬 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 풀이 많이 개강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고질적인 시간 부족 해결책이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고등학교 시험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감점 요인으로 시간 부족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시간 부족, 시간 부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때까지의 메커니즘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을 망치는 메커니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단계예요. 첫 번째, 문제 접근에 대한 고민이요.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 잡아먹는 거. 두 번째, 집중력 저하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얘네가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딱 작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20번까지 문제에 있는 시험이다라고, 20번 문제까지 있는 시험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쭉 풀다가 12번까지 잘 풀었어요. 근데 13번 풀다가 접근 방법을 잘 못 찾아서 막혔어요. 이거 고민 좀 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바심이 생겨 14번은 넘어가요. 우선 넘어가죠. 자, 그다음 막히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요. 쭉쭉 넘어가다가 그래도 운 좋게 14, 15, 16 풀고 17에서 또 막혔어. 그러면 이제 13번, 아까 13번 막혔잖아요. 이거 집중했던 거 다 흐트려 버리고요. 17번에 온 신경을 다 쏟게 돼요. 그러다가 이거 17번 쏟아 이것도 안 돼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서술형 먼저 써야겠다고 자 이제 서술형 써야지 하고 펜을 딱 드는데 5분 남았습니다. 딱 요 소리가 들리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죠. 이제 집중은커녕 이제 찍신을 부르죠. 우리 아이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요렇게 요 과정을 거친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한테 요렇게 말을 하죠. 시간 없어가지고 아까 13번, 17번 찍고 서술형 하나 날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요. 과연 이게 진짜 시간 부족일까요, 이게요? 만약에 13번을 단번에 풀었으면요. 17번도 바로 풀었으면 됐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럼 시간 부족할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시간 부족의 대부분은요. 본인 실력에 대한 핑계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데려오는 게 시간 부족이란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물론 실제로 문제 양이 많고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이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수학 문제지로 한번 쭉 펼쳐보시면요. 먼저 개념 정리가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이제 차례대로 유형화가 다 되어 있어요. 수학 문제집의 특징이죠. 1번 유형, 2번 무형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유형마다 알맞은 풀이가 웬만하면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요. 살짝 응용하면 응용했지 풀이는 웬만하면 거의 일맥상통해요.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들도요. 풀이의 실마리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유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유형을 한 개 활용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 그렇죠. 한 개, 유형이 딱 한 개짜리 그냥 단일 문제.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유형을 두 개를 복합해요. 자, 유형 1번이랑 뭐 4번을 합쳐서 유형 1번에 있는 것도 쓰고 유형이 4번에 있는 것도 쓰고 이런 거는 이제 한 적당한 문제. 그리고 유형은 그럼 3개 이상 섞이면 이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심지어 다른 단원 내 유형이랑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원을 넘어가지고 유형들이 이제 2개 이상 합쳐지는 순간 그때 이제 고난도 문제가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유형 하나하나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잡아내다 보면 그러면은 충분히 고난도 문제도 차근차근 접근하면 충분히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의 기초는요. 딱 하나예요, 사실. 문제를 보자마자요. 이거야. 그 유형이구나. 이거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캐치해내느냐. 요게 사실 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바로 이제 받아줄 줄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사실 비법이에요, 이거요. 선생님들은 문제 보자마자 그 문제를 읽는 게 아니에요. 틀만 딱 보고요. 그 개념, 그치? 어떤 개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유형 요거가 섞여 있구나. 그러면 풀이 과정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사실. 자, 그러니까 해결책은요. 단원별 유형을 외워가지고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이제. 마지막 질문. 자, 고1 이후의 공부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도 저 나이를 먹겠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고2 설명회를 듣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피라미드 그림이요. 수학은요, 결국 쌓아 올리기예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쌓아 올려나가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상위 과정에서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개념을 확장시키고 이런 걸 우리가 나선형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의 대표적인 이제 전개 과정이 이렇게 개념을 점점 더 확장시킨 거, 옛날 과정 다시 이제 데려오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더하기 빼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수능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게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너무 극단적이긴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특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상하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요. 얘네들은 앞으로 고2, 고3 때 배울 내용에 이제 뼈대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1학년 과정의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새로 배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배운 것을, 그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안 잊어버리고 3년 동안 온전히 이제 간직하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특히 고2 때 배우는 수원, 수투요. 이거 나중에 수능 과목이에요. 고2 끝났다고 수원, 수투 아싸 끝났다 버리시면 난리가 나요. 고3 때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걸 까먹지나 마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부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수학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자,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은요. 공부는 하니? 웃기죠, 그렇죠? 정말 웃긴가요? 자,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뭐 성적이 나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당연한 말들 좀 이어나가 볼까요? 자, 당연한 말들이에요, 전부 다. 아유, 집중은 하니? 아유, 계획은 짜고 있니? 어유, 복습은 하니? 잔소리 4종 세트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강연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아, 친구들. 이 4개만 꾸준히 지켜도요. 3년 동안 무조건 성적은 올라요. 얘 4개요. 요거 4개. 너무 기본적이긴 하지만 기본이 사실 제일 지키기 어렵다는 건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부라는 걸 좀 제대로 한번 좀 해봅시다. 우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 공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일단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께도 이제 한마디를 좀 전해드릴게요. 어머님들께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저 4종 세트 있잖아요. 공부는 하니, 집중은 하니, 계획은 하니, 복습은 하니. 자, 요거 글자 하나만 바꾸면요. 여기서 요 네 질문에서요. 글자 하나씩만 바꾸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으쓱할 만한 칭찬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오, 공부도 하니? 오, 집중도 하니? 오, 계획도 짜니? 오, 복습도 하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약간 비꼬는 거 같나요,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어머니께서 격려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첫 슬라이드에서 보신 문구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준비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폭발적이더라고요, 반응이요. 준비하시고요. 자, 키보드에 손 올리시고요. 네. 요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드릴게요.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저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뭐냐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요. 자, 첫 번째 봤던 문구죠. 그쵸? 자,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제목을, 저의 강연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너무 성의 없는 거 한 단어, 대박 이런 거 말고요. 좀 멋들어진 제목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10분께 저희가 이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전투적으로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구 너무 많다. 오, 대박. 어이구야. 내 수도 괜찮아. 공부 잔소리 4종 세트. 신의 한 수 좀 마음에 드는데요. 어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자, 우선 저도 화면을 다시 한번 켜고요. 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요즘 좀 또 역병이 돌고 있죠. 모두 여러분들 모두 이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상담이나 문의 같은 건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뭐 물론 여기다 제 전화번호를 노출시킬 수는 없겠지만 마이엠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상담이 필요하거나 뭐 오늘 강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를 여쭤보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마이엠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럭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학 강연해 주신 우진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마이엠 수학학원의 간판 강사답게 명쾌한 강연이었습니다. 네, 역시 퀴즈 나올 때는 반응이 다들 폭발적이시네요. 네, 각 과목별 정답 맞추신 분들은 각 학원에서 선착순 10명 선별해서 별도로 연락을 주실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설명회 어떻게 들으셨나요? 광명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학원에서 준비한 설명인 만큼 각 과목별로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빨리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현재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점수로 지원 가능한 학교 중간 점검과 보완할 점 등 정확한 대입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가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각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셔서 앞에 과목을 못 들으셨거나 신청하셨는데 오늘 사정상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각 학원에서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시는 빨리 이해하고 아셔야 우리 자녀의 대학이 바뀝니다. 성적이 뭐 나온 것도 없는데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과목을 공부하셔야 성공적인 대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퀴즈 당첨자분들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정시 전형도 통합 수능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신 잘 관리해서 수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설명회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럭 선생님인데요. 아직 제가 개인 문자를 아직 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당첨자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위 한 20분에서 제가 후보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한 20번째 정도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